자, 그러면 3월 달에,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3월 달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들 좀 보겠습니다. 3월 29일 날 입찰 물건이 이래 많거든요. 3월 29일 날. 지금 물건들이 많아요. 그럼 3월 29일에 입찰하는 물건들, 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이제 프린트물 이제 하나 더 있잖아요. 그 차례대로 보시면 돼요. 자, 정관업의 탑스퀘어 9,903호. 자, 3억 8천짜리가 26% 떨어졌습니다. 9,900만 원. 자, 이런 물건 보실 때는 이게 분양가가 조금 높은 듯해요. 그래서 분양가를 반영해서 감정가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50% 밑으로 떨어지면 투자 검토는 해보시면 좋아요. 건물 면적은 21평. 자, 그런데 이 물건에서 공부할 것은, 자, 903호는 참고사항 중간에 보시면 901호, 902호, 904호, 903호 빠졌죠? 예, 903호와 같이 905, 906, 929, 930호와 함께 경계 구분 없이 동그라미 합니다. 경계 구분 없이. 게임장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 그럼 옆에 적으시면 경계 구분 없는 집합 건물 상가 있죠? 굉장히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고 적어 놓습니다. 경계 구분 없이 되어 있는 집합 건물 상가 입찰은 매우 싸게, 매우 낮게 낙찰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20평 정도 되니까 경계 벽치고 충분히 해서 자기 걸로 살릴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물건들 중에서 알박기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알박기. 예. 중간에 이거 없으면은 다른 거 못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고사항에 보시면 구청의 경우 상기 게임장 이외의 각 호수는 벽체로 경계 구분이 되어 있는 바, 벽체로 경계 구분 어떤 거예요? 이외의 각 호수는, 이 호수 빼고 나머지는 벽체로 경계 구분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본건 903호의 경우 경계 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물건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밑에 보시면 1,00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30만 원 돼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이 903호 호수 하나가 월세가 330만 원 엄청 많이 나오네. 야, 근데 입찰가는 9,900만 원 이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903호 하나가 아니고 다른 것까지 합친 호수의 월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조사를. 자, 그러면 이 물건에서 우리 공부하는 거는 경계 구분 없이 되어 있는 상가는 굉장히 싸게 낙찰받을 수 있고, 이게 경계 구분을 해서 벽체를 만들 수 있으면 이거를 싸게 낙찰받아서 월세 구조를 잘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내용에 관해서 공부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기장군 정관업에 있는 걸린 상가들이 최근 1년 동안 낙찰이 보통은 51%에서 53%에 됐거든요. 51%에서 53% 낙찰 사례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입찰가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물건 봅니다. 자, 사직동에 삼정자이언츠파크 1층 117호 있는데, 이게 117호, 118호, 119호가 나왔거든요. 1층에. 근데 여기 실제로 가보시면 스타벅스도 있고요. 스타벅스가 있으면 기본적인 상권이 있겠죠. 상권이 괜찮아요. 이 건물이. 그래서 2020 타기형 8622 옆에 가로에서 1이 있는데, 가로에서 1 이거는 물건 번호라고 적어 놓습니다. 물건 번호. 입찰하실 때 맨 위에 왼쪽에, 맨 위에 상단의 왼쪽에, 예. 그러면 물건 번호 기재 안 하시면 낙찰 무효 처리돼요. 내가 아파트 101동이다. 101동, 101호를 입찰한다. 101동은 사건 번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01호는 물건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101호도 있고 101동에 102호도 있고 103호도 있고 104호도 있으면 내가 몇 호에 입찰하는지를 밝혀야지만 내가 뭘 사는 걸로 되겠죠. 그래서 물건 번호 안 적으면 낙찰 무효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 면적이 보니까 21.5평. 근데 일단은 절반까지 떨어졌죠. 51%. 그러면 만일에 예를 들어서 117호, 118호, 119호 세 개가 진행되는데, 어저께 수업할 때 누군가가 이거 세 개를 다 받아가지고 자기는 어떤 브랜드
이제 옆에 스타벅스도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브랜드를 넣어서 뭘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해서 제 회사에 의뢰해서 하셔도 좋지만 그럴 것 같으면 이게 하나의 금액이 6억이 넘으니까 세개하면 돈이 거의 20억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건물을 사시라고 했어요. 그냥 제 스스로 생기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고객의 입장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만일에 꼭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생각이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현장을 벌써 갔다 오셨어요. 그분이 부산에 계신 분이 아니고 이제 시외에서 멀리서 저 경북 저 위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업 한 번도 안 빠지고 1월 달부터 수업 저한테 계속 듣고 계시거든요. 재력도 좀 있으신데 그래서 그 1년 장기 수강 등록 끊으셔가지고 지금 계속 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물건 자료 드리면은 현장 보고 또 저하고 의논하고 막 그러시는데 이제 이 물건을 입찰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꼭 입찰을 하려고 하시면은 중간에 끼어져 있는 호수는 조금 더 높게 써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117, 118, 119가 있으면 예를 드는 겁니다. 118호가 중간에 끼어 있다. 그럼 중간 거를 똑같이 금액으로 입찰하면은 117호, 119는 받았는데 저처럼 좀 이렇게 입찰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중간 호수는 입찰을 조금 더 높게 정한단 말이에요. 단돈 100만 원이든 얼마든.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본 것 중에서 유찰된 물건들 중에서 보면 1층에 상가들이 낙찰이 쭉 됐다가 재매각 나왔는데 호수 하나는 10만 원인가 더 쓴 거 있었죠. 호수 하나는. 그러면 나는 117, 118, 119호를 입찰해서 하려고 했는데 118호를 똑같은 비싼 금액으로 해가지고 적었어요. 낙찰을 못 받았어요. 그럼 118호가 내가 필요해요. 그럼 내가 그때 1,000만 원, 2,000만 원, 몇 천만 원을 더 주고 그걸 가져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최소한 등기 비용 들어가겠죠. 경매는 전매가 안 되거든요. 근데 공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미등기 전매가 합법적으로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특히 LH 물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녹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처음에 일반 상업지역에 입찰 분양할 때 평당이 300만 원이었거든요. 300만 원. 그 다음에 양산 신도시 넘어가고 그 다음 넘어가고 할 때 최저입찰가 평당 600이었어요. 그 다음에 김해 북부산 신도시나 또 이제 강서구 쪽에 상업지역에 바다 뷰 전망 나고 하는 이런 지역에 할 때 평당에 1200, 150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공매는 5년 분납이에요. 5년 분납. 토지를 샀을 때. 그럼 내가 계약금 10% 들어갔죠. 평당에 만일에 300만 원에 받았어요. 100평을. 그러면 내가 3억 주고 샀죠. 그럼 계약금 얼마 들어갔죠? 10% 3천만 원. 그런데 이게 1년 만에 2년 만에 입찰가 자체가 재입찰가 600만 원 올라갔어요. 상업지역에. 그러면 100평 3억짜리가 6억 되는 거죠. 그럼 5년 분납이니까 그럼 10번을 낸다라고 하면 나는 3천만 원, 3천만 원, 6천만 원 냈잖아요. 근데 1년 뒤에 이 금액이 6억이 됐다. 그러면 나는 6천만 원 내가지고 3억 더 띄워서 파는 거잖아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평당에 300만 원이면 3억이잖아요. 평당에 600만 원이면 얼마죠? 6억이죠. 근데 나는 3억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2, 3년 지나니까 이게 또 평당이 1,5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내 이 100평이 15억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3억이 받았죠. 3억 잔금 안 쳤죠. 근데 미등기 전매가 된단 말이에요. 미등기 전매가. 합법적으로. 그러면은 한 번은 앞에 토지공사에서 낙찰을 300억에 받았는데 건설회사에서 500억에 판 적이 있어요. 그럼 자기는 300억에 관해서 30억 계약금 넣고 200억을 띄워서 파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서. 그러면은 미등기 전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려고 하면은 자, 공매에 관해서 미등기 전매까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그 입찰 조건에 명의 변경은 3개월이 지나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명의 변경은 몇 개월? 3개월이 지나야지만 가능하다. 3개월 안에는 명의 변경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반대로 해서 하면 3개월이 지나면 미등기 전매로 명의를 변경해서 다른 매수자가 잔금을 치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안에는 명의 변경 불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런 명의 변경이 된다라고 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특히 건설회사 계신 분들은 LH 이런 물건들 있잖아요. 이런 물건들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물건들 잘 보시면은 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가 내가 건설해가지고 건축해서 돈 버는 것보다 미등기 전매로 넘겨서 하는 수익이 건물 짓고 건설하고 하는 것보다 수익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경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낙찰받아서 했던 것 중에 통계적으로 따지면 10개 중에 한두 개는 10개 중에 한두 개는 제가 낙찰받았어요. 실제로 수정동에 상가를 낙찰받았어요. 제가 102호를 낙찰받았는데 102호 받은 사람이 102호가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자기한테 팔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나는 101호에 관해서 입찰보증금 10% 들어갔죠. 보통은 입찰보증금보다는 더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입찰보증금에 1,000만 원 들어갔다. 1,000만 원. 그러면 자기는 만약 1억이다 하면 1억에 관한 등기비용 500만 원 들어가죠. 그럼 내 입찰보증금 1,000만 원 들어간 거 플러스 1,000만 원 하면 저한테 1,000만 원을 더 주는 거죠. 그런데 나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1,000만 원 더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매는 명의 변경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매수자가 잔금 9천만 원을 쳐요. 잔금 9천만 원을 준비해서 잔금 9천만 원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A가 낙찰받았으면 A한테 돈을 주는 거죠. 9천만 원 플러스 등기비용 주고 등기 접수를 A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하면서 바로 동시에 서류를 같이 넣어요. 동시에 B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바로 되는 서류를 같이 넣어서 A 등기 이전하면서 B로 등기 이전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럼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나는 입찰보증금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거를 사는 사람이 돈을 준비해서 잔금을 치고 등기 이전하면서 바로 자기 걸로 등기 이전 바로 넘기는 거죠. 그런 경우가 통계치로 따지면 10개 중에 한두 개 이상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내가 세금 낼 것 다 내고 하면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 요즘 분양권도 어떻게 해요? 매수자인데 양도세를 받아서 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크게 들어갔을 때 약간 애매해요. 법적으로 야 이것도 다운계약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해석이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매수자인데 세금까지 받아서 내가 낼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분양권 전매할 때 잔금 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합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해석이 더 많다고요. 네. 그러면은 내 양도세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띄워서 하게 되면은 등기비용은 500만 원 들어가는데 1,000만 원 띄워서 넘기는 걸로 되게 되면 내가 양도세가 단기 매도 차익 50%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돈만큼 그 돈 더 얹어서 나는 최소한 1,000만 원 더 이익 봐야 돼라고 하면은 세금까지 더 얹어서 돈을 받으면 되겠죠. 그럼 만일에 나는 입찰보증금 1,000만 원 들어가는데 1,000만 원은 더 벌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2,000만 원 주는 걸로 되겠죠. 그렇죠? 2,000만 원을 더 얹어서. 그런데 아유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해가지고 이거는 뭐 금액 뭐 등기비용 정도에서 조금 뭐 세금 더 내는 정도 250만 원 또 공제받으니까 대충 해가지고 얼마만 더 해서 실제로 내가 사는 금액보다도 조금 더 낮게 신고합시다. 매수자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돈 적게 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건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당사자끼리. 그런데 일단은 불법이다. 일단 불법인데 서로 당사자끼리 알아서 잘 넘어간다. 그래서 중간에 끼어져 있는 호수 이런 것들은 금액을 조금 더 적어 넣으셔야 돼요. 입찰하는 요령입니다. 그럼 여기서 실무적인 거를 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집합건물 상가는 1층 상가들을 잘 보세요. 상권이 좋은 그런 것들이 한 50%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입찰 포인트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만일에 한 번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50%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바에는 50% 최저가에서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117호는 공실 되어 있어요. 공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18호 공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9호도 공실 되어 있죠. 예. 공실이면 명도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낙찰받으면 끝이죠.
그 다음 거는 지하층 108호가 있거든요. 물건번호 4번은 지하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하층. 요 지하층은 이제 임차인이 있네요. 예, 500에 20만 원. 그래서 이렇게 물건이 여러 개 나올 때는 이 감정평가서에 보면 도면이 나오거든요. 몇 호 몇 호의 위치가. 위치를 잘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대연동. 자, 이거는 9,200만 원짜리의 그 농지가 26%까지 떨어졌습니다. 파산자 주 3익에서 소유자 채무자로 있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건명은 임의경매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그래서 파산자 주 3익, 파산관제인 동그라미 합니다. 파산관제인 물건들을 잘 보시면은 돈 되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중간에 보면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 되어 있습니다. 전 46평. 이거 그 3익 거린 아파트 황산터널 이쪽에 그래도 아파트 세대수가 3,000세대 넘거든요. 그쪽에 있는 땅이에요. 자, 참고사항에 보시면 지목은 전이나 임야 상태이고 청량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땅은 하시고 나면 청량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이 물건은 하나 적어 놓으시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할 필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적어 놓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할 필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법원하고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목하고 현황하고 틀린 경우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농지청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파산관제인 물건 이런 것들 보시면 돈 되는 물건들이 많다. 그래서 파산관제인 물건 중에서 해가지고 대박 터진 것 중에 하나가 경성대학교 옆에 보면 도서관 옆에 보면 삼정거린 있거든요. 원룸 지은 거. 이게 파산관제인 물건을 굉장히 싸게 사가지고 거기에 원룸 지어서 대박 터진 거예요. 그때 금액이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한 20매덕인가 이랬는데 그거 사서 뭐 20억 벌었겠어요? 훨씬 더 벌었죠. 그래서 삼정에서 그거 짓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지어서 분양 대박 터지고 한 사례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거 하면서 저는 그때 공약을 사람들한테 센츄리 사라, 센츄리 21센츄리. 자, 삼정의 분양가가 얼마인데 센츄리는 한 20년 동안 금액이 변동이 없었거든요. 20년 동안 무조건 센츄리 가격 오른다. 그래서 제 친구가 어릴 때 초등학교 친구가 센츄리 가지고 있다 팔라고 하길래 21센츄리 그게 호실이 한 500개 넘거든요. 그리고 참 이쁘게 잘 지어놨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팔지 마라 무조건 오른다 했더니 바로 그냥 한 2배 뛰어버렸어요. 삼정거린이 지으면서 센츄리도 같이 뛴 거죠. 그 분양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생기고 신축 아파트가 생기면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인근에 있는 구축 아파트는 바로 옆에 새 아파트가 있는데 똑같은 시장, 똑같은 초등학교, 똑같은 버스 정류장, 똑같은 지하철 탄다. 이러면 무조건 최소한 한 10%에서 20%는 무조건 올라간다. 예, 이렇게 그런 논리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시장 흐름. 그 다음 넘기시면 자, 그래서 아까 그 물건 입찰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싸게 떨어졌으니까 한 번쯤 그냥 한번 쳐다보는 거죠. 그럼 나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럼 1,000만 원 가지고 이 물건 낙찰받을 수 있겠죠. 땅을. 그러면 땅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 대비 굉장히 낮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대출이 한 70% 나와요. 낙찰 금액의 70%.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죠. 감정가 대비 50% 밑으로 떨어진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보통 대출이 낙찰가의 70% 정도는 보통 나오고 법인이라든지 법인으로 매수한다든지 이래 하면 뭐 80% 90%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최근에만 좀 그래 못했지 뭐 이번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그래 못했지 그 전까지만 해도 19번 경락잔금 100%를 대출받았어요. 항상. 그러니까 입찰보증금 빼고 나머지는 다 대출. 그러니까 낙찰가의 90% 80% 밑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낙찰가의 90% 정도를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얼마나 커요.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엄청나게 컸죠. 그래서 제가 오록도 SK뷰 낙찰을 70평, 75평을 10채를 봤는데 돈이 2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돈이 2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낙찰받고 하는데 또 중간에 또 보증금 좀 받고 뭐 받고 이러니까 돈이 또 있으니까 또 입찰하고 잔금 치고 입찰하고 잔금 치고. 그런데 한꺼번에 여러 개의 잔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5채를 잔금을 쳐야 된다 이러면 내가 DTI가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월세 구조 나오는 어떤 그런 계약 있는 월세 받고 있는 건물을 넣어가지고 상가를 넣어가지고 해서 하는데 만일에 잔금이 1일 있고 2일 있고 3일 있고 4일 있고 5일 있잖아요. 그러면 잔금 날짜 지나면 연체로 있거든요. 연체로 조금 내면 되죠. 그런데 한꺼번에 대출을 30억 해야 된다. 만일에 1일부터 5일까지 물건을 30억 야 무슨 돈으로 월세를 내 뭐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1일부터 5일까지 있는 이 잔금 날짜를 같은 날 한꺼번에 다 쳤어요. 동시에 은행을 여러 군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자기 물건만 보는 거죠. 자기 물건 대출만. 그래서 1일부터 5일까지의 잔금 날짜인 물건인데 경매낙찰받은 오락도 SK뷰 5개를 어떻게 같은 날 다 쳐가지고 그러니까 은행끼리 야 이거 뭐고 대출이 뭐 보니까 엄청 많네. 일단 대출 실행했잖아요. 대출하는 요령까지 말씀드렸어요. 대출하는 요령까지 동시에 다 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낙찰받아서 할 때는 대출 금액이 나중에 뭐 한 40억씩 이렇게 막 넘어가지고 앞에 것까지 합치니까 많으니까 그 다음에 대출이 좀 어려웠죠. 그래서 중간에 탁탁탁탁 팔았죠. 짧은 시간에 그냥 1억씩만 남기고. 그런데 웃긴 게 한꺼번에 3개를 팔았는데 옆에 있는 부동산에서 이걸 샀어요. 샀는데 잔금을 좀 길게 해달라는 거예요. 잔금을 길게. 근데 또 나머지 하나도 잔금을 좀 길게 해달래요. 그러니까 한 달, 2달이 아니고 뭐 4개월씩, 5개월씩. 잔금 치는 동안 저는 1억 벌고 나오려고 했는데 잔금 치는 동안 1억씩 더 올랐어요. 근데 또 하나는 제 비과세였거든요. 비과세. 하나는 비과세. 예. 그러니까 양도세 안 내는데 비과세인데 잔금 치는 동안 1억도 올라가지고 그래도 2, 3천만 원 넣어가지고 1억 벌면 괜찮죠. 그렇죠? 왜냐하면 보증금 받고 월세 받았는데 월세에서 은행 이자 커버되고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경락잔금 대출을 100%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4억에 낙찰 받았는데 난 4천만 원 플러스 등기비용밖에 안 들어갔죠. 근데 보증금을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뭐 2천에 뭐 150, 130 그러니까 월세에서 은행 이자 커버되고 그럼 나는 4천만 원 플러스 등기비용 들어갔는데 보증금 3천만 원 받았으면 내 묶인 돈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억 가지고 10개를 받았다고요. 순차적으로. 어떤 거는 보증금 좀 더 받고 월세를 조금 줄이고 그러면서 또 자금으로 쓰고. 야 이렇게만 되면 금방 돈 벌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버는 돈 가지고 제 조카가 칠촌 조카가 삼촌 저기 그 필리핀에 뭐 되게 돈 되는 게 있는데 좀 투자 좀 해주면 안 돼? 해가 제 세부에 돈이 한 15억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고 내가지고 돈 다 날렸어요. 그래서 그 세부에 여행 가시면 제 이름 있어요. 막 한스 레스토랑, 한스 밴드 해가지고 그 저기 세부에 가면 무조건 들어가는 관광지가 있거든요. 스노클링하러 들어가는. 근데 그 15억이면 제 통장에서 딱 빠져나간 돈이 15억인데 그 15억이면 지금 제가 현금을 최소한 그 돈 가지고 100억 원 넘게 현금을 움직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꼬꾸라진 적이 있는데 그 여파가 상당히 컸죠. 그런데 안 그랬으면 제가 인격적으로 이상한 사람 됐을 것 같아요. 너무 계속 올라가기만 올라갔으면. 예. 그래서 오히려 야, 이 신이 하느님이 야, 내한테 우리 축복해 준 거구나라고 반대로 생각했어요. 예. 아, 내가 사람 되라고 이렇게 해줬구나. 왜냐하면 그때 뭐 발렌타인 30년을 소주 먹듯이 먹었거든요. 그냥 바에 가서 술 먹어도 막 팁 엄청나게 주고, 예.
뭐 직원들 뭐 명품 이런 것들 사주고 있잖아요, 여직원들. 근데 오히려 좀 인간이 돼가지고 오히려 참 고생도 해보고 하니까 더 사람은 더 성장해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경매를 다루다 보면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 한 번은 경매 물건을 다루는데 김무중 회장님 대우에 거제도에 있는 물건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기업체 그래 회장이고 하는데 얼마나 잘 살 수 있는데 예? 회사 무너지고 뭐 이래 하면서 대기업체 회장님 이런 명의의 물건 경매로 다루고 이렇게 야, 참 그냥 있는 것만 관리하면서 잘 살아도 예?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좀 더 큰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하튼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정말 대기업체 대표까지 한 친구인데 제 나이에 대기업체 대표를 했으면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에 뭐 그러니까 뭐 신세계, 롯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와서 제 사무실에 와서 이제 명퇴하고 나왔는데 문제는 너는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하길래 나는 잘 죽는 건데 그랬어요. 잘 죽는 거. 잘 죽으려고 하면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잘 살아야지 잘 죽죠. 예.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남한테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베풀어 줄 수 있으면서 사는 게 내가 남한테 베풀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예. 그리고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궁핍하면 안 되는 거죠. 가난한 거는 종교에서 추구하는 게 있지만 궁핍한 거는 카톨릭에서도 이거는 나쁜 거로 보거든요. 궁핍한 거는. 그래서 말이 옆으로 좀 세긴 셌지만 그래서 경매를 다루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프린트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만났을 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하여튼 경매를 다루다 보면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인데 경매로 날리고 이런 것들을 보여요. 네. 자, 그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네. 자, 괴정동에 아이고 이거 중간에 5분 쉬려고 했는데 예. 자, 한두 개 더 보고 잠깐 2, 3분만 조금 한 타임 좀 쉴게요. 자, 괴정동에 주택인데 64% 떨어졌어요. 이거는 신중길 신원이 있는데 이거는 권리분석하는 게 조금 요점만 말씀드리면 공동 지분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 중에서 임차인 분석할 때 지금 이게 밑에 말소 기준 권리 보면은 2015년 6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보면은 옆에 대항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입일자는 2018년인데 근데 이게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있고 한 명 지분에 관해서는 후순위고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지분은 그 신업령 지분 가압류가 21년 2월 18일 돼 있거든요. 그냥 제 설명하는 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 2월 18일 나머지 신업령 지분에 관해서는 2018년 빠르잖아요. 그래서 선순위 대항력으로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넘기시면 자 기타 사항에 보면 국토부 그 바로 위에 보면 신원이 지분에서 21년 2월 18일 가압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요거 가지고 비교해서 선순위 비교가 됐는데 자 건물 기준 권리하고 임차인 선순위를 비교를 합니다. 자, 요거는 적어 놓습니다. 자, 임차인 선순위 대항력은 건물 등기부와 비교한다. 건물 등기부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쳐보세요. 토지 건재당이 2011년 토지 건재당이 2011년 적어보세요. 2011년. 근데 전입은 2012년. 근데 건물 건재당은 2015년. 그러면 토지 등기부보다는 전입이 늦죠. 하지만 건물 등기부의 1순위 건재당보다는 빠르죠. 그러면 이거는 선순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선순위인지 아닌지 분석할 때는 토지 등기부 말소 기준 권리는 안 보셔도 돼요. 한 10번 20번 반복해서 설명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건 배당초를 이제 쭉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 요 소액 임차인이 보면 소액 임차인 중간에 보시면 2,300만 원 돼 있거든요. 2,300만 원 동그라미 하세요. 이게 21년 5월 11일 이후에 되면은 광역시는 7천만 원 이하, 최우선 면적은 2,300만 원이거든요. 7천만 원 이하, 부산시 2,300만 원 적어 놓습니다. 언제 이후요? 21년 5월 11일 이후. 그런데 소액 임차인 권리 분석하실 때는 기준 시점은 적습니다. 소액 임차인 배당 분석할 때 기준 시점은 최선순위 담보물건 설정일이다. 최선순위 담보물건 설정일 적습니다. 최선순위 담보물건 설정일. 그럼 담보물건이 뭔가 하면 저당권, 건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건저당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저당권. 그러면 이 물건은 건저당이 없거든요. 담보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21년 5월 11일 이후로 해석해가지고 2,300만 원 된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 이거는 다음에 제가 경매 쪽 자료 다루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있잖아요.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매도를 하나 매수를 하나 아니면 내 애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원룸을 들어가는데 다가구 주택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돈이 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면제금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정일자 순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경매를 떠나서 꼭 주택임대차 부분에 관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다 하나 더 적으시면 자,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다른 거 하나는 확정일자나 전세권에 의한 우선 변제권. 그래서 순위로 먼저 최우선 변제금 소액 임차인 먼저 받아요.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확정일자가 빠르다든지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한 게 빠르다든지 이러면은 더 늦은 건저당이나 더 늦은 뭐 가압류나 압류나 이런 것보다도 더 빨리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임차인 배당은 두 가지예요. 예. 그래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은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가 이때까지 다 엉터리로 나왔었거든요. 답도 엉터리로 나왔었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도 이거를 공부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의 이 내용은 전입 날짜나 확정일자하고 상관없어요. 자, 전입 날짜나 확정일자와 상관없다라고 적어 놓습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이거는 전입 날짜 확정일자하고 상관없어요. 최선순위 담보권 설정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틀려요. 예를 들어서 건저당이 1순위 건저당이 2013년에 됐다. 2013년. 나는 2022년에 전입해. 이사 들어가니까 7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이래 말하면 큰일 나요. 부동산에서. 이거는 내가 들어가는 집에 건저당이 언제 돼 있느냐에 따라서 소액 임차인의 금액 범위가 틀려요. 근데 전입 날짜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나중에 우리 제 프린트물에 또 다 적어놨는데 나중에 이론 공부할 때 다음 3강 때 이제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한 조금 쉬려고 했는데 이거 물건은 다 봐야 돼서 그냥 10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그 다음 정관업 방공리에 있는 거 보세요. 자, 1억짜리가 1억 1,000짜리가 51% 떨어졌습니다. 농지 107평. 자, 묵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 위치에 보시면 묵전 상태, 묵전 밭으로 쓰고 있어요. 밭. 밑에 맨 밑에 전문가 멘트 보세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자, 매각 결정기일 전까지 동그라미 합니다. 매각 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한다 그 말입니다. 보증금 몰수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고요? 매각 결정기일 전까지. 매각 결정기일은 낙찰받은 날로부터 7일 뒤입니다. 낙찰받은 날로부터 7일 뒤라고 적어 놓습니다. 제출 안 하면 입찰 보증금 몰수합니다. 자, 그 다음 서동 거 봅니다. 근린주택 8억 한 8천짜리가
64% 5억 6,200 떨어졌어요. 땅이 한 64평 되고 1층에 교습속 2종 건성되어 있고 2, 3, 4층 다가구 주택입니다. 발코니가 제시의 건물로 되어 있는데 포함으로 되어 있어요. 옆에 매각 포함 동그라미 합니다. 자, 그러면 제시의 건물 포함은 내가 낙찰 받는 거예요. 근데 제시의 건물 제외는 내가 낙찰을 안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코니가 포함으로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요거는 페이지 넘기시면 3페이지 보시면 건물 정보 및 현황 조사에서 현황 조사 보고서 22년 1월 10일 날 돼 있죠. 이거는 요 옥션원 회사에서 이제 조사를 해 놓은 거예요. 보면은 중간 조금 밑에 보면 도보 15분 거리에 서동역이 위치하며 서동역 동그라미 본권 200m 거리 내 다수 노선의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다. 이거 좋은 거죠. 근데 본권은 서금사 동그라미 합니다. 서금사 구역 내 소재한 건물로서 인근 중개업소 문의한 바 동의서를 받고 있으나 속도는 빠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주택 금매 요 물건 세 번째 페이지 있잖아요. 예, 지금 보고 있는 거. 맨 밑에 보면은 3/3돼 있잖아요. 찾았어요? 예. 구역 내 주택 금매 평당 700만 원 선에서 매물 나와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그다음 구축 중소형 빌라 전세는 17평형대가 전세 7천만 원. 자, 그러면 여기 서금사라는 거에서 접근하셔가지고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강서구 범범동 근린주택. 자, 10억 5천짜리가 51% 절반 떨어졌어요. 토지 면적은 83평. 자, 1층은 건생 공실되어 있고 2층, 3층 이제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절반까지 떨어지면 좋은 건데 여기 지도 보세요. 지도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요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뭔가 물이 흘러가는 강이겠죠? 그런데 강 바로 앞에 영구 조망권이잖아요. 조망권은 좋겠다, 그렇죠? 야, 그냥 월세 받으면서 내 아파트 지금 25평짜리가 6억이 넘는데 아파트 25평짜리 6억, 7억 되는 것들 지금 많잖아요. 아, 나는 막 공기 좋은 데 가서 저기 강서구 범범동에 가서 그냥 월세 받으면서 살란다. 내가 6억짜리 아파트에 앉아 있으면 아파트 대출까지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대출 이자도 나가는데 그냥 나는 6억 정도 있으니까 내 아파트 팔고 여기서 월세 뭐 2, 300 받으면서 살란다.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 한 5억 5천에 낙찰 받으면 나중에 이게 그 건물 지어도 한 11억 원 들어가니까 나중에 그냥 조금 싸게 한 9억 정도 팔고 빠져나와야지. 이런 관점에서는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1층에 건생되어 있으니까 1층에 건생이 몇 평이에요? 44평이죠. 나는 음식을 잘하니까 아니면 나는 커피를 정말 잘 만드니까 여기 앞에 강도 있고 하니까 물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에코 델타 시티 이렇게 또 나중에 좀 형성되고 하면 강서구가 발전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나는 전원주택 생활을 할 거를 그냥 여기 가서 살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싸게 권리분석해서 낙찰받아서 싸게 낙찰받아서 월세 받아서 사는, 그러니까 뭔가 낙찰받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컨셉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 아는 분들도 명지까지 가서 사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강서구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 계획들이 많아요. 기차부터 해서 뭐 다리부터 해서 뭐 지하철, 전철부터 해가지고. 자, 근데 이거는 보면 이 부부가 두 번째 페이지 넘기시면 있잖아요. 맨 밑에 보면 양육비 있죠. 3,600만 원 있죠. 예, 가압류에서 누구누구 이름, 이거 지금 촬영하는 거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러니까 소유주하고 가압류는 사람하고 부부입니다. 분석해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또 위자료 3천만 원 있죠. 재산 분할 1억 2,500. 아, 참 마음 아픕니다. 이런 것들 입찰할 때는. 이 부부 사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뭐 이혼하는데 뭐 이렇게 등기부에 이래 돼 있고 경매로 남편은 날리고. 자, 이런 거 낙찰받을 때는 가가지고 좀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뭔 말인가 하면 나는 절에 열심히 다닌다. 그러면 스님 모시고 가서 좀 축복해 주고 해요.
성당 다닌다 그러면 신부님 모시고 가서 축성식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목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하고, 나는 잘 아는 사람이 철학과 안에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무속 신앙이다. 그럼 무당 모시고 가서 굿이라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명도 대상자들한테 이사비용도 좀 더 많이 주고 이사기간도 좀 더 많이 주고, 이렇게 좀 배려를 하고 선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잘 풀려요. 그러면 잘 풀려요. 이게 제가 경매 오랫동안 한 경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터가 좀 세요, 경매는. 근데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할 것 같으면 뭔가 선을 좀 베풀고 들어가면은 잘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법대로 처리하고 뭐, 야 내가 왜 니한테 이사비용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하면서 빨리 나가 해서 자꾸 막 나쁘게 이렇게 못된 사람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 또 이혼해요, 보면. 그 집에 들어가서 뭐 장사한다고 1층에 장사하는데 사업도 안 되고 쫄딱 말아먹고 또 경매 들어가요, 그 물건이. 그러니까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경매로 또 날리는 그런 물건들이 보면 꽤 많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 치고 착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건 제가 30년 동안 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에 선을 베풀면 예, 잘 나온다. 예, 잘 된다. 그래서 뒤에 보면 또 배당 분석표하고 이렇게 쭉 있는데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이거는 제가 그냥 서비스로 선물로 해드렸는데, 쌍용제가 있죠, 강안동 쌍용제가 백사동이 2803호, 예, 백사동이 2803호가 나와 있습니다. 자, 13억 3천. 일단은 1차에서 검토하셔가지고 할 건지 말 건지 검토하셔야 돼요. 이게 16억까지 실거래가 신고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 제가 사드릴 때 한 4억 5억에 사줬어요. 6억 됐다 7억 됐다 해서 기분 좋아하길래, 야, 니 이거 받은 거 이거 팔고 옮기자 이랬어요. 어디로? 야, 니는 바다 조망권이 좀 안 나오는데 맨 앞쪽에 바다 조망권 쫙 나오는 고층으로 옮기자. 그러니까 또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니, 바다 조망권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하고 나중에 가져가 살다 보면 네가 어차피 여기 살 것 같으면 금액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 그래, 제 말 듣고 갔어요. 예, 로얄층으로 고층으로 해서 바다 좀. 근데 지금 16억 이래 되는 거예요. 자기는 6억만 해도 좋다 이랬는데. 그래서 이 물건은 보세요. 뒤에 보면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중간에 위에 보면 현황조사 보고서에 끝에 보면 중간 쪽에 보시면 동호수 대비 조망권은 우수하였고 나오죠. 거기 줄 건 없습니다. 이게 중간에 끼어져 있는 호수거든요. 조망권은 우수하였고, 이 아파트에서 조망권 뷰를 잘 보셔야 돼요. 조망권 뷰. 예. 그래서 강안동 쌍용제가 이거는 앞에 건물이 그 강원리 바닷가는 그 이제 건축 높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초고층으로 지금 올라가거든요. 그럼 계속 영구 조망권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연산동 보세요. 연산동. 자, 노유자 시설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10억 8천인데 8,600만 원. 노유자 시설 건물에 보시면 어린이집 되어 있죠. 어린이집 동그라미 합니다. 어린이집. 1층은 점포, 3층은 주택. 3월 31일 날 입찰입니다. 자, 연산동은 최근 낙찰 사례들이 조금 90% 밑에는 잘 없어요. 90% 밑에는. 근데 만일 80% 최저가에서 좀 더 쓰는데 낙찰받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싸게 받는 건데, 이거는 어린이집이 있는 거라서 좀 특이한 물건이라서 조금 낮은 금액으로 조금 들어가셔도 예,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물건 넘깁니다. 연산동에 농지가 있습니다. 연산동에 농지 237평. 자, 64% 떨어졌죠. 7억짜리가 4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자, 토지의 자연녹지 지역, 자연녹지 동그라미 합니다. 참고사항에 보시면 자연녹지 지역으로 본권 목축물 일부는 도로이고 줄 긋고 나머지는 전으로 밭으로 쓰고 있다. 내 땅이 도로에 좀 들어가 있는 건 좋아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예, 도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문가 멘트 밑에 농지 주의사항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하다.
자, 지금 제가 최근에 수영 로타리에서 조금 이래 가면 있는 거기 동비스타예요, 그 아파트. 그 건물 옆에 토지를 630평 사러 이렇게 갔거든요. 예, 현장 조사하니까 도로도 잘 물고 있고 괜찮아요. 예, 아파트 양쪽을 딱 끼고 있어가지고 양쪽을 딱 끼고 있어서 거기 뭐 독서실이나 학원이나 이런 거 하고 아니면 전원주택 비슷하게 계단식으로 해서 테라스 있는 집 있잖아요. 이런 거 지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부는 상가 일부는 해서 그 다음에 건축법상은 지하층이지만 실제로는 1층처럼 해서 주차장 놓고 뭐 이런 구조로 해서 평당이 1,000만 원 미만으로 나와 있길래 되게 좋다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우리 손님도 살라고 하고 했는데 살려고 하니까 이게 그냥 밭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이 돈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살려고 딱 하니까 자기 아들이 건설회사에 뭐 또 거기 뭐 사장이고 하는데 누가 1,000만 원 밑으로 판대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판다고 내놨거든요 원래. 내놨는데 하니까 그러면 630평에 1,000만 원 하면 얼마예요? 63억이죠. 원래 60억 밑으로 판다고 했는데 120억을 달라는 거예요. 평당 2천만 원. 그러니까 자기가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가치가 부산에 평당에 1,000만 원 밑에짜리 땅이 없거든요. 평당에 1,000만 원 밑에짜리 땅이 없어요. 도로 무른 땅들이 적어도 이종 주거지역 이상만 돼도. 그러면 아까처럼 이런 물건들이 만일에 이 물건을 사라는 게 아니고 이런 물건들이 도로를 짚혀져 있고 건축하기도 좋고 적어도 8m 이상 도로 물었다든지 이런데 농지인데 보니까 이거 개발하기에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되면 그런 물건들은 빨리 쳐다보고 해서 땅 가치를 올릴 수 있겠죠. 예. 일단 부산에서 너무 외곽 지역이 아니면. 근데 연산동은 크기 때문에 연산동 나름이에요. 연산 1동, 2동, 3동 다 틀려요. 네. 자, 그 다음 기장군 대변 보시면 자, 요거는 낙찰된 사례를 하나 해놨어요. 물건번호 1번입니다. 물건번호 1번 낙찰 102.67%에서 일단은 대변은 좀 쳐다보면 좋으세요. 대변은 파워가 있어요. 초등학생들까지. 아세요? 대변 초등학교가 이 전교 학생회장 나오면서 자기가 출마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대변 초등학교를 꼭 이름을 대변 소변이 아닌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해가지고 초등학교 이름을 전교 회장 출마하면서 그래 이름 바꿨잖아요. 대변 초등학교 다른 걸로. 그리고 대변이란 동네 좀 괜찮아요. 저는 참 이쁜 동네라고 생각해요. 예, 거기 이제 해산물 뭐 회 먹으러 이제 자주 가는 그런 곳인데 바다도 보면 꼭 호수 같고 참 이뻐요. 근데 일단 대변에 있는 물건인데 이 물건은 303평이 지금 낙찰됐죠. 근데 이거 바로 옆에 있는 거 페이지 넘기시면 물건 번호 2번은 170평인데 유찰됐거든요. 170평인데 유찰됐는데 이거는 4,700만 원이죠. 앞에 거는 303평이고 이제 1억 400 정도에서 세입자가에서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현황 위치 중간에 보시면 북동쪽으로 3m 내외의 비포장 농로로 접근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용치증 제출 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 낙찰된 사례 바로 옆에 있는 물건이니까 참고로 해서 이제 보시면 좋겠죠. 자, 대변이니까 가까운 곳이니까 금액 얼마 안 되니까 또 한번 검토하고 그 다음에 연산동 보세요. 주택. 자,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 웬만하면은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할 수 있는 돈이니까 2억 5천짜리가 한 1억 6천까지 64% 떨어졌어요. 근데 토지 면적이 18평밖에 안 돼요. 18평. 예. 자, 그런데 일단은 좀 싸게 떨어졌고 주택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2종 일반 주거지역. 맨 밑에 보시면 4m, 5m 포장도로에 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시면 기타 사항에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전금이 있는 임차인일 경우에 인수여지 있어 주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권리 분석. 선순위 임차인들 권리 분석, 배당 분석 이걸 못하면 입찰을 못해요. 그러면 신탁 공매도 그걸 꼭 해야 돼요. 그러면 요 밑에 현황 조사 보고서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중간 조금 밑에 보시면 본건은 가칭 연산 2구역으로 동그라미 합니다. 가칭 연산 2구역으로
이게 물망골역에서 한 300m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2021년 8월 11일 주거환경지구가 해제되었으나 해제 동그라미 합니다. 주거환경지구 해제. 주거환경지구 해제하고 그 2페이지 있잖아요. 2페이지. 예. 2/3대 있죠. 맨 밑에 보면 주거환경지구가 해제되면서 재개발 추진하는 이런 물건들 잘 보시면 흐름 타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있잖아요. 내가 이 아파트 지을 때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는 꼭 입주할 사람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 투자 차원에서는 그냥 3년에서 4년 내다보고 내가 들어간 돈의 2배 이상 벌 수 있는지. 자, 투자 원칙 다시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한다고요? 3년에서 4년 내가 실제로 투입된 돈 있죠. 투입된 돈의 2배 이상 벌 수 있는지 이렇게 판단하고 3년 4년 하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빠져나오고 나서 그 지역의 그 물건을 잘 알잖아요. 내가 입주를 하고 싶으면 동호수 추첨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동에 제일 좋은 로얄청에 제일 좋은 향에 제일 좋은 타입 있죠. 제일 좋은 면적. 이거를 동호수 추첨된 거를 내가 딱 해서 정말 그 아파트 안에서는 제일 좋은 걸 사셔야 돼요. 그럼 분양권을 사면 조합원 거 사는 거에 현금이 돈이 절반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절반. 그럼 나머지 절반 가지고 또 재테크하시면 되죠. 그럼 입주는 그렇게 잡으셔야 된다고. 아파트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동호수는 더 올라가고 나쁜 동호수 청은 별로 안 올라가고. 그래서 대연 혁신도시의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아파트를 보시면 앞에 힐스테이트나 프루지오나 분양가 차이 난 것보다 지금 갭이 더 벌어져 있거든요. 그럼 지하철에서 가까운 힐스테이트 프루지오에서 힐스테이트는 같은 34평을 봤을 때 1억이 비싸요. 1억이 비싼 지가 오래됐어요. 그럼 그 갭은 점점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안에서라도 제일 좋은 동호수에 제일 좋은 청에 제일 좋은 타입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칭 연산 2구역으로. 자, 그래서 주거환경지구 해제하고 재개발 추진하고 이런 것들은 흐름 타고 어느 정도 수익 보고 빠져나오면 된다. 이거 배우시는 거예요, 지금 이 물건에서. 그런데 보세요. 환경 3터널 사업으로 인해서 재개발 추진이 현재 중단된 것으로 파악된다. 자, 시청에 문의한 바 올해 말까지 이거 언제 조사했어요? 22년 1월 20일이죠. 옆에 현황 조사 보고서 조사일 날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22년 1월 20일. 올해 말까지 예비 타당성 검토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예비 타당성 검토 동그라미 합니다. 재개발 추진. 부산시는 지금 구역 지정일, 예비 타당성 날짜 이거에 따라서 지금 권리 분석할 때 재개발 쪽에 권리 분석할 때 다른 거 아시죠? 그건 아시죠? 예.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재개발 공부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령 3터널 대연포에서 신리 삼거리, 이 신리 삼거리 바로 근처죠. 이게 이 구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탐문되었음. 인근 중구업소 문의한 바 작년 초까지는 연산 2구역 내 가칭이죠. 가칭. 평당 1,700만 원 전후에 거래돼서는 동그라미 합니다. 평당 1,700만 원 전후. 현재 문의는 제한적인 상태이며 황령 3터널 문제로 실망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연 3구역이 대연동 재개발 대연 3구역 있죠. 이런 분위기가 한참 갔었어요. 이런 분위기가 한참 갔는데 이래가지고 뭐 실망 매물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다음에 잠시 중단되고 또 가격도 안 오르고 그게 3, 4년, 4, 5년 갔는데 대연 3구역 재개발 한 지가 벌써 10년 훨씬 넘었거든요. 14, 5년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가격이 오르는 시점, 이 타이밍에 딱 들어가서 잘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P가 탁탁탁탁 올라가잖아요. 치고 탁탁탁 올라가면 그때는 인근 아파트 시세 비교해가지고 딱 사시면 돼요. 그럼 프리미엄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산동에 지금 주택들이 있잖아요. 최근 1년 동안 제가 낙찰세를 분석해 보니까 95% 밑에가 없어요. 감정가 대비 낙찰가 95% 밑에가 없거든요. 그래서 95% 이상이 현재 낙찰 사례인데 이 물건하고 다시 비교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런 물건들을 하실 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면은 뭐 잘해가지고 호수를 많이 만들어서 조합원 자격을 여러 개 만든다든지 돈을 그렇게 크게 버는 거죠. 크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분 쪼개기가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기준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 날짜 이전에 초창기 같으면은 해가지고 막 여기 건물 지어도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건물 지어도 되면 건물 지어가지고 101호, 102호, 103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합원들 여러 개로 이제 해서 각각 피해를 받으면 되죠. 그래서 지금 그 강원동 밀락동 있잖아요. 강원동 밀락동에 지금 거의 가격이 한 1년 동안 거의 한 배 반, 두 배가 넘게 뛰었는데 사람들이 거기 있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많이 사요. 안 지어줘도 기본적으로 월세는 나오니까. 그리고 돈이 적으니까. 근데 이 원룸이나 오피스텔 강원동 밀락동 있잖아요. 가칭 구역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 금액이 서울의 웬만한 오피스텔 원룸보다 더 비싸요.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그런 거 여러 개 해가지고 만들어서 한 사람은 대박 터진 거죠. 한 4천만 원, 5천만 원밖에 안 하던 게 뭐 지금 2억씩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경매 물건이든 공매 물건이든 일반 매매 물건이든 볼 때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응용하면 되는지를 좀 알게 되면 기회가 왔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갈 수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해드렸는데 그 수업 시간을 조금 10분 넘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3시간 넘게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